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그 작은 나라가 전 세계 기름줄을 쥐고 있다니요. 호르무즈 해협에 전운이 감돌던 그날 새벽, 22년 동안 전 세계 바닷길을 분석해온 루카스 호프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요? 절대 안 됩니다. 그 나라는 호르무즈 물길 한 번만 막히면 공장 다 멈추고 온 나라가 주저앉을 세상에서 가장 취약한 나라라고요. 저는 한국의 보험 등급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일주일 뒤 저는 중동 산유국 임원들이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듯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며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발 우리 기름 좀 맡아주십시오. 한국 땅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오만했던 저를 단숨에 무릎 꿇게 만든 한국의 거대한 비밀. 전 세계 산유국들이 한국 땅을 향해 엎드리며 원유를 통째로 바친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으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루카스 호프만입니다. 런던의 차가운 초고층 빌딩 숲에서 숫자로 세상을 재단하며 평생을 보낸 보험 리스크 분석가입니다. 제 책상 위에는 전 세계 바닷길을 오가는 유조선들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깜빡이고 저는 그 깜빡임 하나의 수조 원의 보험료를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국가란 그저 등급일 뿐입니다. 자원이 풍부하면 A등급, 자원이 없으면 D등급. 그런 제 냉혹한 잣대 위에서 대한민국은 항상 가장 위험하고 취약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날 새벽 호르무즈 해협에서 날아온 긴급 전문은 제 오만한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갈등 최고조, 호르무즈 봉쇄 가능성 85% 상회. 보고서를 읽자마자 저는 한국 파일의 표지에 빨간색 펜으로 커다란 가위표를 쳤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신참 분석가 토마스가 걱정스러운 듯 묻더군요. 팀장님, 한국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중동 기름 없으면 바로 국가 비상사태 아닙니까? 산업 전체가 멈출 텐데 보험 인수를 거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토마스, 한국? 거긴 이제 끝났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무슨 수로 이 폭풍을 버티겠나? 호르무즈가 막히는 순간 그들이 자랑하던 반도체 공장은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되고 자동차 공장은 멈춰 선 무덤이 될 거야. 자원도 없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제조 강국이라며 으스대던 시대는 끝난 거지. 지금 당장 한국행 화물선의 보험료를 5배로 올리고 국가 위험 등급을 최하위인 정크 수준으로 조정해. 저는 확신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한국의 에너지 자급률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고 그들이 쓰는 원유의 70% 이상이 바로 저 좁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옵니다. 목줄이 잡힌 짐승이나 다름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본사 이사회는 신중했습니다. 직접 한국의 비축 상태와 현장을 점검하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가봤자 뻔하겠지. 텅 빈 기름 탱크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관료들을 보게 되겠군. 그렇게 저는 한국을 무시하는 마음을 가득 품고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1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 활주로에 바퀴가 닿는 순간까지도 제 머릿속은 한국을 난도질할 독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입국장을 빠져나와 서울로 향하는 검은색 세단 안에서 저는 첫 번째 기묘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울 시내로 진입하기 위한 톨게이트가 저 멀리 보였는데 운전기사가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는 겁니다. 시속 100km에 가까운 속도로 좁은 게이트를 향해 돌진하는 차 안에서 저는 등받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유럽의 톨게이트는 멈춰서서 카드를 내밀고 영수증을 받는 게 철칙입니다. 멈춰야 확인이 되고 확인이 돼야 통과하는 것이 논리적인 절차죠. 위험해요. 브레이크. 앞에 차단기가 있잖아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운전기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대로 게이트를 쏜살같이 빠져나갔습니다. 차단기는커녕 멈춤도 없었습니다. 룸미러로 제 당황한 표정을 본 안내원 최민석 씨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루카스 씨, 이건 하이패스라고 합니다. 단말기가 자동으로 결제하죠. 한국인들은 1초라도 지체되는 걸 견디지 못하거든요. 우리에게 관문이란 멈추는 곳이 아니라 통과하는 곳입니다. 그의 말은 묘하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멈춤을 거부하고 흐름을 창조하는 민족성. 그것은 제 보고서 속 숫자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은 변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냉소적이었습니다. 길 위에서 안 멈추면 뭐합니까? 호르무즈라는 거대한 바닷길이 막히면 저 차들도 결국 다 멈춰 설 텐데.
밤이 깊어 도착한 서울 강남의 거리는 더욱 기괴할 만큼 평온했습니다. 런던의 뉴스 채널은 연일 호르무즈 봉쇄 위기로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떠드는데 강남의 밤은 꺼질 줄 모르는 불빛으로 화려했습니다. 편의점 매대에는 물건이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고 거리의 사람들은 위기의 기색 하나 없이 각자의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봐온 위기 도시의 전형적인 풍경, 즉 주유소 앞에 긴 줄이나 텅 빈 마트 진열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저는 숙소 근처의 작고 허름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호르무즈 위성 사진과 함께 급등하는 국제유가 그래프가 붉은색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 테이블에서 해물탕을 드시며 소주잔을 기울이던 한 어르신께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데 걱정 안 되세요? 기름값이 오르면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질 텐데요. 그 어르신은 돋보기 안경 너머로 저를 쓱 쳐다보더니 껄껄 웃으셨습니다. 에이, 젊은 양반이 걱정도 팔자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70년대 석유 파동 때도 IMF 때도 다들 망한다 했지만 우리는 더 단단해졌어. 나라에서 다 생각이 있어서 땅 밑에 준비해놨겠지. 우리는 그냥 우리 할 일 묵묵히 하면 되는 거요. 내일 아침 공장 나갈 걱정이나 해야지. 나라 걱정은 배운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소주 한 잔을 털어넣는 그 어르신의 손등에는 거친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60년 넘게 온갖 풍파를 온몸으로 받아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서운 신뢰이자 여유였습니다. 준비해놨다니? 대체 무엇을? 제 서류상 한국의 비축량은 91치 남짓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순식간에 사라질 숫자죠. 저는 그 노인의 근거 없는 자신감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최민석 씨를 최근에 경상남도의 깊은 산자락으로 향했습니다. 지도를 보니 거대한 원유 비축기지라고 적혀 있는데 도착한 곳은 그저 울창한 숲이 우거진 평범한 산이었습니다. 거대한 원통형 탱크도 하늘을 찌르는 굴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를 지금 속이는 겁니까? 여기가 어떻게 비축기지라는 거죠? 제가 따져 묻자 현장관리소장인 오정훈 씨가 낡은 안전모를 건네며 묵직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루카스 씨, 한국은 땅 위에 귀한 것을 두지 않습니다. 적들이 노리기 쉽고 위기에 취약하니까요. 진짜 바다는 이 산 밑에 거대한 안반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가 안내한 곳에는 산을 통째로 뚫고 들어가는 거대한 철문이 위용을 자랑하며 박혀 있었습니다. 육중한 기계음과 함께 문이 천천히 열리는 순간 제 폐부 깊숙이 서늘하고 축축한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으로 뻗어나가는 끝을 알 수 없는 터널. 그 안으로 한 발짝 내딛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굴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초고층 아파트 수십 채가 통째로 들어갈 법한 아득한 높이의 천장, 그리고 그 안을 가득 채운 검은 액체의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에 반사된 원유의 표면은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짐승의 등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지하방사형 동굴 비축기지입니다. 단단한 화강 안반을 깎아내어 그 자체를 거대한 그릇으로 만든 거죠. 폭격에도 끄떡없고 지진이 나도 기름 한 방울 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탱크 방식보다 훨씬 많은 양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죠.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남들 놀 때 산을 뚫고 땅을 파서 만들어낸 기억의 요새입니다. 오 소장의 목소리가 거대한 동굴벽에 부딪혀 웅장한 메아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암벽을 짚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학적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 기름 한 방울이 없어 공장이 멈추고 온 국민이 추위에 떨며 눈물을 흘려야 했던 그 처절한 아픔. 그 아픔을 다시는 겪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한국인들이 40년 동안 지독하게 땅을 파내려간 집념의 결정체였습니다. 서구 전문가들은 우리를 미련하다고 비웃었죠. 기름도 안 나는 나라가 왜 이런 비효율적인 동굴을 파냐고. 하지만 보세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거대한 에너지가 이 땅 밑에 잠들어 있습니다. 산유국들이 자기네 나라 탱크보다 우리 동굴을 더 믿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을 지배하던 오만한 데이터들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제가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자원 부재가 한국인들에게는 오히려 지독한 대비라는 강철 같은 근육을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부족함이 그들을 더 완벽하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기지 관제실의 모니터가 일제히 깜빡이며 긴급 신호를 보냈습니다. 비축기지 본부로 연결된 국제화상통화창이 열렸고 거기에는 제가 잘 아는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중동의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인 국가석 유공사의 임원, 파드 알만수르였습니다.
평소 오만하기로 소문난 그가 몹시 다급한 표정으로 외치더군요. 오 소장님, 지금 호르무즈가 완전히 폐쇄될 위기입니다. 우리 원유 수천만 배럴이 바다 위에서 갈 곳을 잃게 생겼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당신들의 그 지하 동굴을 우리에게 빌려주십시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한국의 땅속에 우리 기름을 보관하고 싶습니다. 보관료는 원하는 대로 지불하겠습니다. 제발 우리 기름을 받아만 주십시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기름을 파는 산유국 임원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 와서 제발 우리 기름을 좀 맡아달라고 구걸을 하다니요. 이것은 경제 논리를 완전히 뒤집는 사건이었습니다. 전 세계 분석가들이 한국이 망할 것이라며 보험료를 올리고 있을 때 정작 기름을 가진 자들은 한국의 땅 밑으로 모여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놓인 한국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적어 넣었던 최하위 위험 국가라는 글자 위에 커다란 가위표를 그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단순한 수정이 아니라 제 무지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에너지 수입국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전 세계 에너지의 심장을 땅 밑으로 끌어들여 지구의 동력원을 통제하는 에너지의 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거대한 동굴 한가운데 서서 깨달았습니다. 숫자로 볼 수 없는 힘, 아픔을 기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민족의 저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말입니다. 제 보고서의 첫 문장은 이제 이렇게 시작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산유국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 세계 그 어떤 산유국보다 강력한 에너지를 지배하고 있다. 산유국의 거물파드 알만수르가 한국의 지하 동굴에 기름을 맡겨달라며 애원하는 그 비현실적인 광경을 목격한 뒤인 저는 한동안 멍한 정신을 가다듬을 수 없었습니다. 제 22년 분석가 인생을 지탱해온 경제적 상식이 통째로 뒤집히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놀라움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곧장 제 보고서의 두 번째 페이지, 에너지 집약적 산업 구조의 취약성이라는 항목을 검증하기 위해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부로 향해야 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그리고 석유화학, 한국을 지탱하는 이 거대 산업들은 모두 기름을 먹고 사는 거대 공룡들입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설령 땅속에 기름이 좀 저장되어 있다 한들 원유 공급로가 불확실해지면 이 공룡들은 단숨에 굶어 죽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공장의 기계는 멈출 것이고 수출길은 끊길 것이며 한국의 경제 지표는 수직 낙하할 것이라 믿었죠. 그 처참한 몰락을 확인하는 것이 제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하며 저는 안내자 최민석 씨와 함께 남동쪽의 거대 산업도시 울산을 향해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위기에 빠진 국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도로는 정체 없이 매끄럽게 흘렀고 멀리 보이는 공장들의 굴뚝에서는 여전히 힘찬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전부 가짜 활력은 아니겠죠? 제가 의구심을 담아 묻자 최민석 씨는 그저 엷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울산 석유화학단지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베테랑 대응관 윤태섭 씨였습니다. 수십 년간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책임져온 그의 얼굴에는 훈장 같은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빛은 마치 잘 벼려진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루카스 팀장님, 아까 비축기지에서 보신 게 단순히 기름을 쟁여두는 창고였다면 이제 보실 곳은 그 창고의 물건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생명선으로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심장입니다. 따라오시죠. 그의 안내로 울산 석유화학단지 한가운데 위치한 통합관제센터 토털 컨트롤 센터에 들어섰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벽면 전체를 가득 채운 수천 개의 모니터에는 혈관처럼 얽히고 설킨 파이프라인의 흐름이 실시간으로 명멸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장의 배관도가 아니었습니다. 원유라는 검은 피가 들어와 휘발유로, 나프타로, 다시 플라스틱과 반도체 세정액으로 분화되어 나가는 거대한 산업의 생태계 그 자체였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 한국은 기름을 단순히 사서 태워 없애는 나라가 아닙니다. 들여온 원유 한 방울을 수천 가지의 부가가치로 쪼개고 또 쪼개서 끝까지 빨아먹는 나라죠. 이 단지 안에서 한 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옆 공장의 소중한 원료가 됩니다. 버려지는 열기 하나까지도 다시 회수해 이웃 공장의 동력으로 쓰죠. 우리는 이것을 에너지 선순환 시스템이라 부릅니다. 전 세계에서 이 정도 밀도로 공정 간 결합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곳은 오직 대한민국 울산뿐입니다. 윤대응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을 넘어선 어떤 비장미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모니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윤대응관님, 이론적으로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원유 자체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 정교한 시스템도 결국 굳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호르무즈가 막히면 이 혈관들의 피가 돌지 않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윤대응관은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루카스 씨, 당신이 놓치고 있는 게 바로 가공의 저력입니다. 전 세계 산유국들이 왜 자국에도 널린 탱크를 놔두고 우리 한국의 기름을 맡기려 하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우리 땅이 안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관 중인 그들의 기름을 위기 시에 즉각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유와 경유로 정제해서 다시 내보낼 수 있는 유일한 거대 정제 플랫폼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유국들에게 한국은 안전한 금고인 동시에 위기 상황에서 언제든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귀한 제품으로 바꿔주는 황금 환전소인 셈이죠. 기름을 팔 곳이 없어진 산유국들에게 한국은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복잡한 계산기들이 맹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취약점이라 분석했던 한국의 거대 공장들이 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전 세계 산유국들이 매달려야 하는 에너지 가공 허브로 돌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산유국들은 기름을 팔 곳이 없어지면 자신들의 경제가 망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한국에만 맡겨두면 그 기름이 값비싼 석유화학 제품이 되어 전 세계로 다시 뻗어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윤대응관은 저를 데리고 실제 공장 내부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철골 구조물 사이를 걷는 동안 제 귀를 때리는 웅장한 기계음은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연주처럼 들렸습니다. 수만 개의 밸브와 계기판, 그리고 그 사이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작업복 차림의 노동자들. 그들의 눈빛에는 위기라는 단어에서 오는 두려움이나 불안함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루카스 씨,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없는 것을 탓하며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척박한 땅에서 태어났기에 우리는 들여온 자원을 단 1%도 허투루 쓰지 않는 독한 체질을 길러야만 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배관 하나를 설치하기 위해 우리 기술자들이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숫자로 계산되는 단순한 효율이 아닙니다. 생존을 향한 우리 민족의 처절한 몸부림이 만든 기술의 벽입니다. 이 벽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인 경험과 집념이 만든 것이죠. 저는 길게 이어진 파이프라인을 손으로 슬쩍 쓸어보았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름이 지나가는 온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를 일구기 위해 온몸을 던진 수많은 사람의 숨결과 열망이 전해지는 온도였습니다. 제 보고서에 적었던 외부 충격에 취약한 산업구조라는 문구는 이제 전 세계 에너지 안보의 핵심 가공 기지라는 문구로 완전히 바뀌어야만 했습니다. 공장 견학을 마치고 나오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지의 풍경은 밤이 될수록 더욱 화려해졌습니다. 수천 개의 야간 조명이 일제히 불을 밝히자 울산 산업단지는 마치 거대한 은하수가 지상으로 내려온 듯 장엄하게 빛났습니다. 윤대응관은 멀리 항구를 가리키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들어오는 배들이 보이십니까? 호르무즈가 흔들린다는 소식에 갈 곳을 잃고 바다 위를 떠돌던 유조선들이 지금 행선지를 바꿔 우리 한국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전 세계에서 이 기름을 가장 가치 있게 바꿔줄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은 기름을 구걸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기름이 스스로 찾아오는 나라가 된 겁니다. 저는 밤하늘 아래 눈부시게 빛나는 산업의 심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22년 경력의 데이터 분석은 완패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없음만 보았지 그 없음을 메우기 위해 그들이 만들어낸 압도적인 있음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산유국들이 한국 앞에 엎드려 제발 기름을 맡아달라고 부르짖는 이유. 그것은 단순히 보관 장소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는 대한민국의 이 거대한 심장에 자신들의 명운을 걸고 싶었기 때문임을 저는 이제야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이막의 제목을 이렇게 고쳐 썼습니다. 대한민국 자원을 넘어서는 가공의 제국. 그들은 결코 멈추지 않는 불멸의 심장을 가졌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확인해야 할 마지막 진실, 즉 이 모든 거대한 시스템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일 저는 이 나라의 진정한 뿌리를 만나러 갈 예정입니다. 40년 전 사막의 모래바람을 뚫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설계했던 그 노병들을 말입니다. 제 손가락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제 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울산의 찬란한 밤을 뒤로하고 서울로 돌아온 제 손에는 이제 한 권의 보고서가 아니라 거대한 역사의 기록장이 들려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완벽하다. 하지만 이 거대한 기계를 돌리는 동력, 즉 산유국들이 이토록 한국을 맹신하게 만든 그 결정적인 신뢰의 뿌리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 단순히 기술이 좋다고 해서 국가의 명운이 걸린 원유를 통째로 맡기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약속이 존재해야만 하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저는 강남 한복판, 빌딩 숲 사이에 자리 잡은 테헤란로라는 길 위에 섰습니다. 최민석 씨는 저를 어느 오래된 건물 옥상으로 안내했습니다. 발 아래로 수천 대의 자동차가 강물처럼 흐르는 테헤란로를 내려다보며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루카스 씨, 1970년대 전 세계가 오일 쇼크로 비명을 지를 때 한국인들은 중동으로 달려갔습니다. 남들이 도망칠 때 우리는 들어갔죠. 이 길의 이름이 왜 테헤란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란의 수도에 서울로를 만들어주고 그들이 우리에게 이 길을 선물했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변하고 정권은 바뀌어도 이 길의 이름은 50년 넘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이 중동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 흘린 땀방울이 이 길 밑에 화석처럼 굳어있는 겁니다. 그 순간 제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런던 본사로부터 온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었습니다. 화면을 켜자 본사 중동 지부장과 세계적인 에너지 통계기구의 위원들이 상기된 얼굴로 저를 불렀습니다. 루카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됐어. 그런데 말이야, 지금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사우디, UAE, 쿠웨이트 등 주요 산유국들이 일제히 성명을 발표했는데 자기네 원유를 실은 유조선들의 행선지를 모두 사우스 코리아로 변경했다는 거야.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아니야. 오직 한국이야. 그들은 지금 한국 정부에 우리 기름을 당신들의 지하 요새에 넣어만 준다면 위기 시 한국이 그 기름을 가장 먼저 사용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겠다며 역제안을 던지고 있어.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화면 너머의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리스크 분석가인 저조차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기름을 가진 자들이 기름이 없는 나라에 우선권까지 줘가며 제발 보관해달라고 읍소하는 상황. 이것은 경제학 교과서를 새로 써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최민석 씨의 안내로 서울 변두리의 한 작은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 김상철 옹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는 1970년대 중동 건설 붐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의 삭막한 사막 한가운데에서 정유 공장과 항만을 지었던 1세대 기술자였습니다. 그의 앞에는 빛발이 다 바랜 낡은 사진 한 장과 귀퉁이가 깨진 안전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루카스라고 했나? 자네가 궁금해하는 건 왜겠지? 왜 중동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믿느냐고. 김상철 옹은 떨리는 손으로 소주 한 잔을 채우더니 먼 하늘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사막은 지옥이었어. 낮에는 50도가 넘는 열기에 숨이 막히고 밤에는 살을 내는 추위가 찾아왔지. 유럽의 큰 회사들은 위험하다고 공사를 중단하고 다 철수했어.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달랐지. 우리는 모래바람을 뚫고 끝까지 남았어. 약속한 날짜를 지키기 위해 밤에는 횃불을 밝히고 콘크리트를 쳤지. 중동 왕실 사람들이 그랬어. 저 한국인들은 싱가드보다 더 지독하게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이야. 그때 우리가 지은 항만과 도로, 공장들이 지금도 그 나라들의 대동맥 노릇을 하고 있어. 그들에게 한국은 위기 때 우리를 버리지 않은 유일한 친구로 기억되는 거야.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속에 묵직한 울림이 전해졌습니다. 신보다 더 지독하게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이것이었습니다. 수조 원의 데이터와 첨단 알고리즘이 계산해낼 수 없었던 대한민국의 진짜 경쟁력. 그것은 50년 전 우리 아버님들이 사막의 모래를 씹으며 일구어낸 절대적인 신뢰였습니다. 산유국들이 호르무즈 봉쇄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한국을 떠올린 것은 과거 가장 힘들었던 시절 끝까지 곁을 지켜준 한국인들의 그 진심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제센터의 모니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전 세계가 에너지 고갈의 공포에 떨며 주가가 폭락하고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었지만 대한민국 울산과 서산의 비축기지 앞바다에는 산유국들이 보낸 거대한 유조선들이 끝도 없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에너지 풍요의 역설이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기름 한 방울을 구걸하기 위해 산유국 눈치를 볼 때 대한민국은 산유국들로부터 제발 우리 기름을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과응보의 장엄한 드라마였습니다. 남들이 비웃던 지하 동굴을 묵묵히 파내려간 집념, 원유 한 방울을 1000가지 제품으로 쪼개 쓴 끈기.
그리고 사막에서 목숨 걸고 지켜낸 신뢰.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뭉쳐져 전 세계가 무릎 꿇는 에너지 안보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본사의 보고서를 수정하며 제 손가락은 자부심으로 떨렸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여, 이제 대한민국을 보는 눈을 바꿔라. 그들은 자원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의 자원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나라다. 그들의 땅 밑에는 원유가 아니라 전 인류가 배워야 할 생존의 철학이 흐르고 있다. 저는 창밖의 테헤란로를 다시 보았습니다. 이제 그 길은 단순한 강남의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50년 전 사막의 약속과 오늘의 기술력이 만나는 거대한 교차로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호르무즈의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파도를 타고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꼭대기로 올라서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경악하고 산유국들이 엎드린 이 충격적인 반전의 주인공은 바로 이 땅을 일구어온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었습니다. 테헤란로의 빌딩 숲 위로 붉은 노을이 장엄하게 지고 있었습니다. 식당을 나와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김상철 옹이 보여주었던 그 낡은 안전모의 촉감을 도저히 잊을 수 없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하며 곳곳이 깨진 그 플라스틱 모자 하나가 어떻게 수천만 배럴의 원유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해 전 세계 산유국들을 움직였는지 저는 그 거대한 진실 앞에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2년 동안 제가 믿어왔던 숫자의 힘은 이곳 한국에서 사람의 진심이라는 거대한 벽을 만났습니다. 호텔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런던 본사로 보낼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자판 위에 놓인 제 손가락은 차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목격한 것은 숫자로 환산되는 리스크가 아니라 한 민족이 겪어온 절절한 역사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은 여전히 평온했고 그 평온함의 밑바닥에는 수십 미터 안반을 뚫고 들어간 거대한 지하 기지와 그 기지를 채운 산유국들의 원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수만 명의 피땀 섞인 헌신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함은 결코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40년 전 기름 한 방울이 없어 공장 문을 닫고 전 국민이 추위에 떨며 밤을 지새워야 했던 그 처절한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 한국인들은 지독할 정도로 땅을 파 내려갔습니다. 남들이 비효율적이라 비웃을 때 산속에 거대한 구멍을 뚫었고 남들이 기술력만 자랑할 때 그들은 변치 않는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이 장엄한 불빛의 파도이자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에너지 안보의 기적이었습니다. 루카스 씨, 보고서는 다 쓰셨습니까? 최민석 씨가 커피 2잔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가 방금 수정한 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조용히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정크정크 등급이라는 오만했던 기존의 붉은 낙인 대신 제가 직접 수기로 꾹꾹 눌러 적은 새로운 문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전 세계 에너지 안보의 최후의 보루이자 신뢰의 성지 생크추에리 어브 트러스트. 민석 씨, 저는 평생 숫자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었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망하고 자원이 없으면 주저앉는 것이 경제에 불변하는 법칙이라 믿었죠. 하지만 당신의 나라 한국은 그 법칙을 비웃기라도 하듯 없음을 가장 강력한 있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산유국들이 한국의 기름을 맡기며 안도하는 그 떨리는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친구에게 맡기는 성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최민석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잊지 않았을 뿐입니다. 1970년대 불 꺼진 공장에서 눈물 흘리던 부모님의 모습을요. 그리고 그 눈물을 닦기 위해 사막으로 떠났던 그분들의 뒷모습을요. 한국인에게 에너지는 단순한 연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우리의 자존심이자 자식들에게는 절대로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부모들의 피맺힌 맹세입니다. 그날 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위기는 극적으로 완화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국제 에너지 시장의 판도는 이미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제 런던이나 뉴욕의 거래소가 아닌 한국의 울산과 서산, 여수의 비축기지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비축유의 양과 정제 속도가 곧 세계 시장의 안정성을 가늠하는 유일한 척도가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전 세계 석유 수급을 조절하고 안정을 부여하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심장으로 등극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비행기를 타기 위해 짐을 챙겼습니다.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는 김상철 옹이 선물로 준 작은 기념 배지 하나를 소중히 담았습니다. 70년대 중동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가슴에 달고 다녔다는 낡은 태극기 배지였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제 보고서의 결론부를 채워나갔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진실한 문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연금술을 가진 나라다. 그들은 땅을 파서 원유를 찾는 대신 자신들의 가슴을 파서 신뢰라는 자원을 캐냈다. 호르무즈가 봉쇄되어도 한국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심장이 기름이 아닌 불굴의 의지로 뛰고 있기 때문이다. 본 분석가는 한국에 대한 모든 리스크 평가를 철회하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파트너로 대한민국을 공식 추천한다. 인천공항 이륙장으로 향하는 길,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하이패스 게이트를 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저 멈추지 않는 속도가 어디서 오는지, 저 좁은 문을 두려움 없이 통과하는 용기가 대체 누구의 가슴에서 나오는지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낡은 안전모를 쓰고 사막을 누볐던 우리 아버지들의 용기였고, 자원을 아껴 쓰며 나라를 지켜온 우리 어머니들의 정성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하늘 높이 솟구치고 발 아래로 작아지는 대한민국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땅속 깊은 곳, 화강 안반이 품고 있는 지하의 바다가 저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깊숙이 기대앉으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에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이 나라 대한민국이 버티고 있는 한 인류의 동력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계를 돌리는 가장 거대한 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기내에서도 제 눈앞에는 울산의 정교한 파이프라인과 거대한 지하 비축기지의 철문이 아른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또렷하게 남은 것은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를 지키던 편의점 사장님, 공장의 엔지니어들, 그리고 자신의 젊음을 사막에 바친 노병의 미소까지 그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합창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자원 빈국이라 부를 때 한국인들은 스스로 자원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땅에서 솟아나지 않는 기름 대신 사람의 머리와 손끝에서 정밀한 기술을 뽑아냈고 타오르는 열정으로 신용을 구원했습니다. 그 억척스러운 생존 방식이 오늘날 전 세계 산유국들이 한국의 발치에 엎드려 기름을 맡아달라 읍소하게 만든 기적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며 한국의 해안선이 멀어져 갔지만 제 마음속에 새겨진 대한민국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단순히 제품을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인류가 에너지 위기라는 절벽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고 길을 안내할 에너지의 수호자입니다. 22년 경력의 차가운 분석가였던 저 루카스 호프만은 이제 한국의 가장 뜨거운 지지자가 되어 런던행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은 진정으로 위대합니다.